정치권의 슈퍼위크 시작된 월요일 한덕수 총리 탄핵 심판 기각 이야기와 더불어 현재 전국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천하람 개혁신당 원내대표 겸 대표 권한대행 나오셨습니다. 대표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천하람입니다. 예, 요즘 뭐 권한대행이 워낙 유행이긴 한데 개혁신당도 그 유행에 좀 빠지진 않은 것 같아요. 네, 저희가 그 유행에 잘못된 편승을 했고요. 예. 네, 아주 좋지 않은 유행이죠. 사실은 대표가 됐든 관료가 됐든 본인이 임명되거나 선출된 자리를 잘 지키는 것이 중요한데 예. 개혁신당도 잘못된 관행에 편승하는데 제 책임도 있는 것 같아서 예. 무겁게 생각하고, 그러고 보면 오늘 한덕수 총리가 일단 복귀했으니까 권한대행이 한 명 줄었다고는 할 수는 없지만 한 예. 단계는 축소되긴 했네요. 한 단계. 네, 최상목 권한대행이 굉장히 마음 편해 보이더라고요. 오늘. 네. 오늘 그 국무회의에서 들어오면서 드디어 이런 표현을 써가지고 얼마나 한덕수 총리가 복귀를 하는지, 또 민주당에서 뭐 탄핵하겠다 이런 얘기까지 지금 나오고 있어서 그런 것 같은데, 일단 네. 한덕수 총리 얘기부터 먼저 해보겠습니다. 오늘 결과가 지금 8명인데 기각 5, 네. 그리고 인용 하나, 각하 2 이렇게 나왔어요. 뭐 예. 기각도 이제 4명, 1명이 또 의견이 달랐고 어떻게 보셨습니까? 우선 요즘 이제 헌법재판소가 중대성 요건을 굉장히 중요하게 보기 때문에 인용되기에는 쉽지는 않겠다라는 생각은 했었습니다. 최근에는. 저희도 그래도 짚고 넘어가야 될 게 개혁신당도 한덕수 총리 탄핵에 같이 했었기 때문에 저는 조금 아쉬운 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약간 사후적으로 놓고 보면 그래, 한덕수 총리가 뭐 그렇게 크게 잘못했나. 예. 뭐 헌법재판관 임명 안 한 기간도 그렇게 길지도 않고 뭐 이런저런 것들 들어서 파면에 이를 정도는 아니다라고 할 수는 있겠지만, 예. 그때 저는 비상계엄 직후 상황으로는 한번 봐야 된다고는 생각합니다. 비상계엄 직후에 정말 상상도 못했던 위헌적 비상계엄이 나오고 이걸 빨리 헌정질서 회복해야 되는데, 그렇다고 또 한 총리는 3명의 헌법재판관도 임명 안 하겠다고 하고 6인 체제로 가기에는 너무나 불안하고, 예. 그런 상황에서는 저희도 이거는 탄핵이 필요할, 어쩔 수밖에 없다라는 생각을 했던 것인데, 현재는 그때 당시 그런 특수한 상황보다는 좀 어쩌면 좀 어떻게 보면 종합적으로 약간 예. 사후적인 관점에서 판단을 한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다만 전략적으로 조금 더 임명 안 하고 있던 기간을 조금 더 길게 가져갔다면 어땠을까. 그래서 야당들, 저희 개혁신당을 포함해서 좀 너무 서둘렀다라고 하는 평가가 당시에도 있었는데, 예. 그런 점을 고려해보면 뭐 헌법재판소 결과도 나름대로 납득할 수 있는 거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이제 기각의 5명 중에 4명은 헌법재판관에 임명하지 않은 것이 위헌이다라고 했고, 1명은 방금 그거 얘기하신 대로 뭐 이렇게 상당한 기간을 줘야 되는 거 아니냐. 예, 그렇죠. 선출하자마자 바로 뭐 이제 임명 안 했다고 탄핵을 하는 거는 이거는 뭐 위헌이라 볼 수 없다. 뭐 이런 얘기가 있어서 그런 시각이 반영된 거 아닌가 그렇게 보이는데, 네. 각하 2명이 있었어요. 그렇죠. 이게 이제 정족수에 151명이냐 200명이냐, 요 이제 이게 권한대행이니까 대통령의 기준인 200명을 적용할 것이냐, 뭐 요 의견이 논란이었는데, 어쨌든 주로 의견은 151명이었고, 그런데 2명은 각하를 하면서 이건 200명이 돼야 된다. 이건 좀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그래서 이 한덕수 총리 기각 결정을 보면서 국민의힘 지지층에서 약간 의기양양하거나 예. 국민의힘에서 막 다 이겼다라는 식으로 생각하는 건 잘못된 생각인 것 같아요. 내용을 뜯어보면 물론 기각이 되긴 했습니다. 예. 저도 그 부분 책임을 공감하지만, 어쨌든 제 생각에 이 한덕수 총리 이 결정은 내용을 뜯어보면 국민의힘이 진 결정인 것 같아요. 아, 국민의힘이 졌다고요? 네, 우선 첫 번째로 제일 중요하게 봤던 게 정족수 문제죠. 국민의힘에서는 계속해서 200석이 돼야 된다라고 이야기했는데, 헌재에서 뭐 사실상 6대2로 압도적인 결정으로 뭐 권한대행에 있다고 해도 본래 총리에 요구되는 정족수가 필요하다라고 해서 국민의힘이 가장 공들였던 부분을 사실상 압도적으로 쳐냈습니다. 예. 그래서 국민의힘 그 부분 안 따라줬죠. 또 두 번째로 봐도 어쨌든 한덕수 총리에 대한 내란 범죄 관련한 내용들이 사실상 그 좀 축소된 것은 맞죠. 예. 대통령과 비슷하게. 그래서 국민의힘 쪽에서는 내란죄 철회와 관련해서 각하돼야 한다라는 주장도 했었는데, 이 부분은 아예 거의 언급 자체를 안 해요. 그러면 이 논리는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에서도 내란죄를 철회했다라고 해서 각하될 거다라는 주장은 더 이상 성립하기 어려운 거죠. 아, 그렇군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보면
그 한덕수 총리가 이 위헌적 비상계엄을 막지 못한 부분과 관련해서 예. 최대한 스포일러 없도록 그러니까 윤 대통령 사건에 영향 안 주도록 최대한 담담하게 담아내긴 했지만 예. 이 비상계엄을 적극적으로 막지 못했다, 뭐 개입했다 이런 거에 대한 증거가 없다, 뭐 이렇게 쭉쭉쭉 하지만 그 앞 단계에서 이 계엄이 정당한 거라면 거기에 개입하거나 돕거나 한 게 문제가 없는 거잖아요. 근데 이 비상계엄이 정당했다라고 하는 거에 대한 어떤 판단은 전혀 없어요. 예. 그런 걸 보면 헌법재판소도 이 비상계엄이 문제가 있다라는 거는 좀 당연시하고 있는 것 아닌가. 요 마지막 세 번째 거는 제 약간 희망 회로긴 한데 예. 요 부분을 빼더라도 최소한 정족수 문제 그리고 내란죄 철회 문제에 있어서 각하 주장 거의 안 받아들여질 거다.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 사건에서도 각하가 될 가능성 거의 없다. 저는 이 결정을 통해서 그렇게 좀 분석이 됩니다. 그렇군요. 네.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걸 제가 정리를 해보면은 내란죄를 철회를 한 게 윤석열 대통령만 있었던 게 아니라 그러니까 이 형사사법 부분에 있어서도 지난 2월 6일에 한덕수 총리 이 탄핵소추 안에서도 이 부분은 뺀다라고 지금 국회 측에서 얘기를 했고 그게 거의 논리가 지금 거의 비슷했잖아요. 윤석열 대통령 그 빼는 거하고. 맞습니다. 그러니까 그거를 아예 언급조차 안 한 거는 각하 가능성이 이제 윤석열 대통령도 각하 가능성은 없다라고 지금 그렇죠. 보시는 거죠. 그러니까 헌법재판소에서 당연하다고 보는 거예요. 헌법 사건에서는 징계하고 파면할 사유가 있느냐를 예. 보는 거지 형사적으로 이게 범죄가 되는 거를 보는 건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당연한 얘기를 국회에서 한 번 더 한 것에 불과한 거지 뭐 소추를 다시 해야 된다느니 뭐 절차적 문제가 있다느니 이런 윤석열 대통령 측이나 국민의힘 측 주장은 애당초 말이 안 된다라는 걸 이번에 잘 보여준 거죠. 알겠습니다. 네. 어쨌든 이제 한덕수 총리는 복귀를 했는데 오늘 이제 기자들이 물어봤는데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에 대해서 얘기하니까 뭐 다음에 보겠습니다 이렇게 하고 이제 좀 회피하는 듯한 모습을 보였는데 이건 어떻게 할 것 같나요? 이거는 사실 한덕수 국무총리가 권한대행이 임명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도 잘 보시면 기존의 한덕수 총리에 대한 첫 번째 이번에 기각난 탄핵이 됐을 때는 두 가지가 있었어요. 첫째로는 마은혁을 임명 안 하는 게 국회 권한을 침해하는 거냐에 대한 권한쟁의 사건이 있기 전이었어요. 예. 그러니까 나는 좀 잘 몰랐다라고 할 수 있어요. 법률적으로 좀 불분명한 부분이 있었다. 그런데 이제는 권한쟁의가 나왔잖아요. 국회의 권한을 침해한다라는 게 명확해졌으니까 그래서 임명해야 될 의무가 법률적으로 훨씬 더 명확해졌고요. 예. 그리고 사건이 훨씬 더 장기화됐잖아요. 그것이 최상목의 탓이든 한덕수의 탓이든지 간에. 그래서 저는 이번에도 마은혁 재판관을 굉장히 좀 상당 기간 임명하지 않고 있는다라고 한다면은 헌재가 중대성 요건에 대한 판단을 달리할 수도 있다. 그런 생각도 듭니다. 그러면 민주당이 혹시 다시 탄핵을 뭐 마은혁 재판관을 임명 안 하면 다시 탄핵을 할 수도 있을까요? 민주당이 벌써 그 얘기 하더라고요. 원내대변인이 나와가지고 임명 안 하면 다시 탄핵하겠다. 근데 너무 빨라요. 예. 지금 너무 성급하고요. 그리고 법률적으로는 제가 말씀드렸듯이 탄핵을 할 수 있는 사유들이 좀 쌓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정치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거 외국에서 보면은요. 예. 야 탄핵당했다가 대통령 권한대행 하는 총리 탄핵당했다가 헌법재판소 기각해서 다 살아 돌아왔는데 제1야당이 야 151석이니까 또 하자 해가지고 또 해가지고 또 다시 최상목 권한대행한테 권한대행 간다? 이거 무슨 코미디입니까? 장난도 아니고 네. 국가의 최고 통수권자 행정부의 수반을 이런 식으로 무슨 장난하듯이 계속 교체할 수는 없는 거란 말입니다. 예. 그리고 국민들도 한덕수 총리에 대해서 아주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또다시 탄핵하는 것은 정치적으로 못 받아들이실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거는 민주당이 너무 조급하고 예. 그리고 한덕수 총리가 다시 살아 돌아온 첫날 할 얘기는 아니죠. 네, 그러니까 이거는 이렇게 마은혁 임명을 계속해서 안 한다면은 우리도 검토만 할 수밖에 없다 정도면 몰라도 예. 또 탄핵할 수 있다. 이거는 저는 너무 많이 나간 것 같습니다. 그거 좀 뭐라고 할까요? 그냥 국민들 입장에서는 좀 순리대로 다 하면 안 되나 그 생각이 많이 들어요. 맞아요. 예. 그 임명 좀 하면 안 됩니까? 당연히 제가 임명해야 궁금한 게 되는 거죠. 있는데 예. 지금 마은혁 재판관을 임명을 하면은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에 참여할 수가 있나요? 그거는 헌법재판관들이 정하기 나름이긴 합니다. 예. 예를 들면 나머지 8분의 재판관과 이런 분들이 협의를 해서 변론을 재개하고 마은혁 재판관을 참여시키자라고 하고 마은혁 재판관도 그렇게 하고 한다면은 할 여지가 아예 없는 건 아닙니다. 예. 그러나 과거의 예들을 봤을 때는 이미 변론이 종결되고 다시 재판관 임명되는 경우에 그분이 절차에 관여하지 않고
결정문에도 관여하지 않고 선고하는 경우가 훨씬 더 많았거든요. 스스로 이제 회피한다고 그렇죠. 하죠. 뭐 예. 회피까지는 아니더라도 본인은 뭐 여기 관여하지 않겠다. 그렇게 한다고 하면은 절차적인 지연도 없기 때문에 예. 저는 뭐 국민의힘 요즘 기가 살았던데 음. 뭐 자신 있으면 뭐 임명도 하고 대신에 마은혁 재판관 그 관여 없이 빨리 선고해라. 그 얘기하는 거 저는 전혀 이상하다 생각하지 않습니다. 순리라고 알겠습니다. 생각합니다. 그러면은 한덕수 총리가 그러면은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 이후에 마은혁 재판관을 임명할 거라고 보십니까? 지금 현재로서 그럴 가능성이 높겠죠. 그럴 가능성이 높다. 네. 자, 윤석열 대통령은 선고 언제 납니까? 왠지 천하람 대표님은 아실 것 같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저도 뭐. 많이 틀리기 때문에 예. 지금 뭐 헌법재판소 내부 사정을 취재를 하고 또 그걸 음. 일정 부분 뭐 정확하게 맞추는 언론인도 나오고 하는 얘기들이 있는데 저는 헌법재판소가 취재가 된다라고 하면 그 자체가 굉장히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언론인이야 열심히 취재하려고 하는 거지만 특히 대통령 탄핵 심판과 관련한 내용은 절대 새어 나와서는 안 되고요. 예. 뭐 결론은 물론이고 일정도 새어 나와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지금 이번 주의 상황들을 봤을 때는 또 목요일에는 일반 사건 선고도 한다 그러고 예. 그러다 보니까 이번 주 선고는 조금 어려운 분위기로 가는 건 아닌가라고 뭐 보여지긴 합니다만은 그건 저희 그냥 이번 주 금요일도 안 나나요? 저는 이번 주 금요일 정도 했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저희 예. 했으면 좋겠는데 예. 저희 당은 이미 대선 후보까지 뽑아놓고 예. 준비를 다 마치고 있는데 했으면 좋겠는데 그건 저희 희망과 별개로 그리고 빨리 해야 된다라고 하는 당위와도 별개로 일반 사건 선고 바로 다음 날 대통령 선고를 할 것인가 저는 그렇게 간단해 보이지는 않습니다. 그렇군요. 그리고 알겠습니다. 약간만 더 보태자면 예. 이번 한덕수 총리 결정이 나왔을 때 느낌 제가 그냥 처음 받았던 게 제 느낌은 이거 재판관들 한 명 한 명이 자기 의견 다 내려고 하는구나 라는 느낌을 받았어요. 이번에도 지금 굉장히 다양했잖아요. 그렇죠. 예. 그렇다고 하면은 대통령 탄핵 심판이라는 거는 더더욱 역사에 남는 것이거든요. 예. 그러면 이게 뭐 결론이야 저는 8대0 인용이 돼야 된다고 생각하고 그렇게 될 거라고 생각하지만 개별 쟁점들에 대해서 헌법재판관들이 굉장히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하고 있는 것 같다. 그것 때문에 늦어지는 게 아닌가라는 네. 생각도 일부 들고요. 대통령 탄핵 선고를 빨리 할 수 있었다면 예. 저는 한덕수 총리에 대한 선고도 굳이 미리 할 필요 없었을 것이다. 오히려 시간적으로 조금 더 필요한 상황이 아닌가 예. 그렇게 보여지기도 합니다. 알겠습니다. 네. 자, 민주당 이재명 대표 공직선거법 2심이 이제 수요일 26일에 예정돼 있는데 뭐 박찬대 원내대표를 포함해서 민주당에서는 내일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 선고 좀 해라 뭐 이런 메시지까지 나왔어요. 지금 뭐 민주당은 좀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그런 메시지는 부적절하고 그리고 전략적으로도 별로 효율적이지도 않다고 생각해요. 예. 생각해 보십시오. 일단 헌법재판소가 언제 선고하는지에 대해서 왈가왈부하는 것 자체가 좀 이상합니다. 정당이요. 특히 제1당이. 두 번째로 내일 선고하려다가도요. 예. 민주당이 그렇게 하면은 못할 것 같아요. 아니, 민주당이 내일 선고하라 그래서 하는 것 같잖아요. 그렇군요. 네. 그리고 이재명 대표 2심 선고 전에 꼭 해야 될 것 같아서 하는 것 같잖아요. 그래서 저는 오히려 헌법재판소의 결정 시기를 앞당기려면 언제 선고해도 부담 없이 그냥 놔두는 게 최선 아닌가. 빨리 해주세요라고 할수록 저는 헌법재판소도 부담이 되고 헌법재판관들도 오히려 더 뭐랄까요, 더 반발심 같은 게 생길 수도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고 그리고 당연히 지금 상황에서 하루라도 빨리 선고되는 게 맞지만 너무 이렇게 의도가 눈에 보이잖아요. 이재명 대표 2심 재판 앞두고 그 전에 선고해달라. 예. 너무 이상하고 또 이재명 대표 2심 재판에 대해서도 좀 자신 없어 보이지 않습니까? 자신 없어 보인다. 네, 급하고 자신 없어 보이니까. 직접적으로 사실 관련 없죠. 하나는 법원에서 하는 그럼요. 거고 하나는 헌재에서 하는 거니까. 네. 그러니까 실제 관련 없는 거를 너무 이렇게 눈에 보이게끔 하는 것도 저는 민주당의 전략 미스다라고 생각합니다. 이재명 대표 2심은 좀 어떻게 보세요? 어떻게 나올 것 같아요? 이거는 제가 청기누설이지만 예. 한마디만 말씀드리면은요. 예. 방송에 나와서 재판 결과를 안다라고 하는 건 솔직히 사기입니다. 그러겠죠. 뭐 판사만 알겠죠. 판사만. 예. 그러니까 이거 왜 그러냐면은 그 뭐 이재명 대표의 위증교사 사건도 그렇지만 아다르고 어다르고 재판 기록과 증거를 보지 않으면 솔직히 알 방법은 없습니다. 예. 다만 1심에서의 양형은 조금 과도했다라고 하는 판결문 내용을 다
인정하더라도 조금 예. 과다했다라고 하는 법조인들의 평가가 많았어요. 그래서 2심에서 형은 조금 내려가지 않을까. 그런데 100만 원 이하로 떨어질 것인가. 그러려면은 좀 굉장히 많은 무죄 부분이 늘어나야 될 것인데 예. 그렇게 간단치는 않을 것이다. 예상합니다. 알겠습니다. 그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 같은 경우에는 네. 이재명 대표 아예 출마하지 마라. 뭐 이런 얘기도 지금 하고 있어요. 2심 결과가 어떻게 나오든 이게 굉장히 좀 불안정한 상황이고 사람들을 네. 혼란스럽게 한다라고 해서 그래서 이게 이제 2심 결과에 따라서 사실은 이제 만약에 피선거권이 박탈되는 이제 100만 원 이상의 네. 형이 나오면은 이게 대선 판도가 좀 요동칠 것 같은데 의원님은 좀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피선거권 박탈형이 2심에서도 나온다 그러면 저는 안철수 의원 얘기가 일정 부분 일리가 있죠. 2심까지 피선거권 박탈형이 나왔는데 꾸역꾸역 또 출마를 한다? 예. 그러면 만약에 당선이 되면 어떤 결과가 있냐면은 대통령이 대법원의 노예가 되는 겁니다. 네, 대법원이 그러니까 뭐 끌려간다 뭐 이런 그렇죠. 거죠. 예, 예. 아마 대법원에서는 만세를 부를 겁니다. 대법원이 지금까지 하고 싶었던 모든 수건 사업들, 예. 뭐 예를 들면 노동법원을 설립한다든지 해사법원을 설립한다든지 법원 정원을 늘린 법관 정원과 대우를 뭐 월급을 늘린다든지 예. 하는 수건 사업들은 다 할 수 있을 겁니다. 아, 이건 뭐 이제 제 추론이시니까 추측입니다. 예전에 이제 박근혜 정부 때도 상고심 법원 만든다고 그렇죠. 해서 박근혜 정부의 어떤 뭐 협조하는 이런 양승태 대법원장의 뭐 행동들 그런 게 있었으니까 뭐 말씀하시는 거죠. 근데 이거는 예. 박근혜 전 대통령 때는 박근혜 대통령 본인 사건도 아니었어요. 근데 만약에 이재명 대표가 2심에서 유죄가 난 상태에서 대법원 선고만 앞두고 있다. 예. 뭐 그게 재판할 수 있느니 없느니 막 박설이 있지만 대법원에서 전원 합의체 판결 열어가지고 우리가 봤을 때 재판은 중단되지 않는다. 우리 선고하겠다. 그러면 하는 거예요. 그걸 어떻게 막습니까? 그러면 이재명 대표한테서 수건 사업들 이렇게 쭉 이렇게 해서 법원에서 하고 싶은 거 쭉 하다가 말 안 들어준다 그러면 이놈 봐라, 이렇게 높여 이 사람 봐라. 예. 그리고 만약에 국민들한테서 인기가 떨어져서 지지율이 바닥을 친다 그러면 헌법재판소는 대통령을 몇 명을 날렸는데 그보다 더 권위 있는 우리 대법원도 대통령 한 명 우리 한번 파면시켜야 되겠다. 예. 라고 하지 말라는 법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큰 민주적 정당성을 가지고 있고 행정부의 수반인 대통령이 대법원의 노예가 되는 것은 전 굉장히 부적절하다. 예. 뭐 그런 면에서 노예는 좀 센 노예는 너무 센 표현이라서 편. 예. 그러니까 대법원의 구속되는 그렇죠. 예, 예. 대법원의 지나치게 눈치를 봐야 되는 예, 그런 예. 상황은 저는 굉장히 부적절하다고 보는데요. 그런 면에서 일정 부분 맞다고 보고 다만 무죄가 나오는 경우까지 예. 출마하지 마라. 이거는 좀 너무 과한 거 아닌가 하는 생각도 예. 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아까 전에 이제 대선 후보까지 이제 뽑았잖아요. 이준석 의원이 지금 대선 후보로 이제 단일 후보로 나와서 거의 만장일치에 가깝게 됐는데, 네. 그러니까 너무 성급한 거 탄핵도 안 됐는데 성급한 거 아니냐, 탄핵에 이제 윤석열 대통령 파면에 좀 힘을 써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일각의 지적도 있었어요. 그건 네. 어떻게 보십니까? 뭐 저는 충분히 있을 수 있는 지적이라고 보고요. 예. 다만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서두른 거 맞다. 근데 서두른 게 메시지다. 아, 서두른 게 메시지다. 네, 네. 그러니까 어떤 의미냐면 저희는 이 빠른 대선 주자 선출을 통해서 탄핵이 반드시 인용되어야 된다라는 정치적인 메시지와 탄핵이 빠르게 인용될 거다라는 어떤 확신을 함께 예. 담아서 빠른 선출을 했는데요. 반은 뭐 여전히 유효하지만 빨리 될 거다라는 예상은 약간 틀렸고요. 다만 빨리 탄핵 결정이 되어야 한다라는 정치적 메시지는 여전히 유효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러니까 우리는 윤석열 파면에 확신하고 있다라고 그렇죠. 말씀하시는 거죠. 네, 그러니까 당위도 예. 그렇고 저희가 확신하고 있다. 그래서 빠른 이런 위헌적 비상계엄을 한 대통령은 반드시 탄핵되어야 된다라는 것을 저희 대선 후보 선출로 말씀드리고자 하는 겁니다. 네, 40살이 안 돼서 이번에 출마 못 하셨다는 얘기까지 하시더라고요. 39살, 만 39살이라서. 그게 이제 예. 그러니까 저는 오히려 40이 안 돼서 굉장히 다행이라고 생각하고요. 예, 예. 제가 실제 준비가 당연히 아직 안 돼 있는데 오히려 이제 40이 안 됐기 때문에 다들 또 재미있게 어떻게 보면 예. 또 좋게 봐주시는 면에서 그것만 아니었으면 뭐 나가면 되는데 이렇게 봐주시는 거 아닌가 생각하고 예. 저는 아직 훨씬 더 많은 좀 어떤 경험과 또 비전 설정이 필요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좀 이슈를 바꿔서 네. 그 젊은 정치인 그 이슈를 얘기를 할게요. 네. 최근에 이제 연금개혁 여야가 합의를 했는데 30대 의원들 특히
열심히 반대하고 있어요. 지금 연금 개혁에 대해서. 그런데 네. 이게 조금 어쨌든 빨리 해야 되는 거 아니야? 이런 얘기도 있거든요. 이거를 너무 맹목적으로 반대만 하는 거 아니냐. 지금 뭐 이런 좀 비판도 있고 여러 가지 쟁점들이 있는 것 같아요. 어쨌든. 네. 그러니까 지금 모수 개혁을 먼저 하고 구조 개혁을 여야가 안 한다라는 건 아니잖아요. 그런데 예, 예. 이게 이제 그 더 받고 그러니까 더 내고 더 받는다. 근데 이게 굉장히 재밌는 게 더 내는 사람하고 더 받는 사람이 달라요. 더 내는 건 주로 미래 세대고요. 더 예. 받는 건 지금 기성 세대. 사실 저까지만 해도 그렇게 나쁘지는 않아요. 제 아들부터가 본격적으로 문제거든요. 예. 그런데 이번에 더 받는다라는 부분은 사실 무리였어요. 어떤 의미에서는 노무현 대통령 때 굉장히 어렵게 40%대까지 떨어뜨려 놨던 거거든요. 예. 지금 저희가 한 푼도 더 받지 않고 지금 9% 내는 보험료를 17%로 인상을 해야 미래 세대에게 폐를 안 끼친다라고 하는 국민연금 관련 연구가 있을 수준이에요. 예. 근데 우리가 더 내는 것도 더 내는 거지만 더 받는 것도 한다. 이거는 미래 세대가 감당할 수 없는 짐을 심지어 미래 세대는 더 받는 것도 불확실한데 지우는 것이고요. 예. 그리고 그러면서 했던 얘기가 최소한 자동 조절 장치 같은 구조 개혁, 그러니까 연금이라는 폭탄이 폭발을 하지 않도록 너무 빚이 많이 쌓이거나 너무 아이들이 안 태어나서 이거 도저히 미래 세대 감당 불가능하다 그러면 자동으로 조절하는 장치라도 넣자라고 했고 어느 정도 들어갈 거라고 예상했거든요. 예. 저희 같은 젊은 의원들도 그 정도는 넣겠지 했는데 막상 뚜껑 열어보니까 자동 조절 장치 같은 안전 장치도 없이 폭탄을 미래 세대로 넘기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뭐 이게 그렇다고 해서 이번 모수 개혁을 해가지고 뭐 계속해서 빚이 쌓이는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지도 않거든요. 예. 그러다 보니까 야 이거는 더 받는 사람하고 더 내는 사람이 분리되는 거는 이거는 좀 정의의 문제 아닌가. 저희는 굉장히 좀 심각하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겁니다. 저는 저희 아들을 보고 있으면은 저희 아들이 10살이고 초등학교 3학년인데 예. 얘네 어떻게 살까라는 게 굉장히 걱정이거든요. 왜냐하면은 1970년에 100만 명이 태어났어요. 예. 제가 86년생인데 한 15년 사이에 그게 확 줄어서 65만 명 정도입니다. 근데 저희 애가 2016년생인데 40만 명이고요. 예. 근데 16년에서 24년 10년도 안 되는 사이에 24년도에는 24만 명 태어났어요. 그렇죠. 예. 이게 100만에서 막 쭉쭉쭉쭉 떨어져서 24만까지 왔단 말입니다. 그러면 우리 같은 기성세대들은 미래 세대가 이렇게 저출산의 초고령화 사회에서 일반적인 복지 재정을 내는 것만 해도 제 생각에는 소득세 지금보다 훨씬 더 많이 내야 될 거거든요. 예. 근데 연금 부담까지 더 높여서 주겠다? 저는 이거는 진짜 좀 저희 아들이 봤을 때 납득하기 너무 어려운 일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네. 이 사안은 저희가 또 요 찬반 의원님들 모시고 따로 쟁점을 다뤄볼 텐데, 근데 이제 요거 하나만 여쭤볼게요. 지금 일부에서는 뭐 한동훈 전 대표나 이런 분들은 아예 지금 대통령 권한대행이 거부권 행사해야 된다 이런 얘기까지 하는데 네. 거부권을 행사하고 그러면 원점에서 다시 논의를 해야 된다고 의원님 보시나요? 아니면 일단은 뭐 합의를 했으니까 통과는 하고 그런데 구조개혁을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특위를 만들어서 논의를 해야 된다고 보시는 건가요? 저는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이거는 모수개혁에서 더 받는 것 자체는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래서 거부권 행사할 가능성은 낮다고 보지만 예. 굳이 따지면 저는 거부권 행사하고 구조개혁과 함께 논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라고 생각하긴 합니다. 근데 그건 제 생각이고 예. 지금 정부에서 거부권을 행사할 가능성 자체는 솔직히 그렇게 높게 보진 않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자, 오늘 여기까지 정리를 하고요. 이준석 의원 그 뭐 가끔 보실 텐데 열심히 봅니다. 예. 열심히 선거 운동 하고 계신 거죠 지금? 지금 선거 운동을 하면 불법이고요. 아 예, 뭐 그러니까 그런 선거 네, 운동을 말하는 네, 건 나름대로 아니고. 굉장히 예, 열심히 준비하고 있습니다. 예. 탄핵만 되면 이렇게 준비해 놓은 것들을 쫙쫙 풀어낼 기회들이 있을 겁니다. 예, 저희가 한번 이준석 대선 후보도 한번 모시고 방송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천하람 개혁신당 원내대표 겸 대표 권한대행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대표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